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은 이거 단순히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한 문재인 정권의 주택 정책에 대한 즉 주택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계기였을 뿐입니다. 이게 계기지 문재인 정권의 여러 총체적 실정에 대한 나는 엄중한 심판이라고 보고, 그 중에도 중요한 거는 뭐냐? 실정을 가지고 뭐 경제가 어려워졌다, 뭐 백신이 뭐 잘 안 된다, 뭐 교육이 이것보다도 위선이 있잖아요. 이 위선에 대한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 근데 이 위선에 대한 엄중한 심판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비롯되느냐? 나는 조국이 사태 때부터. 그러니까 이분의 이 정권이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은 주택 정책 때문이 아니고 조국 사태 때부터 내려온 이 정권의 내로남불,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 소장이 이분이 이 심판은 몰락이라고 볼 때 이거는 결국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평등 뭐 등 이거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도 결과가 그래요. 근데 요걸 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은요 약간 양면성이 있는데 평등을 강조합니다. 또 빈곤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노동 존중이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평등은 실제로는 망고불변의 진리지. 좋은 거지. 그러나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효과가 전혀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계적 평등을 적용을 하면 어려운 평등이라는 건 원래 왜 하느냐 하면 약자들, 경제적 약자, 정치적인 약자들도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 평등이에요. 평등하려고 평등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은요 이 기계적 평등을 적용을 하면 경제적 약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못 살겠다 죽는 거야. 그 예를 들자면은 이 평등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뭐냐면 고교 평준화입니다. 이 고교 평준화. 이 고교 평준화. 그 다음에 또 뭐 이 정권의 양극화는 뭐 누구도 해소해야 되지만 또 이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평등의 하나거든. 근데 이 결과는 어떠느냐? 이거부터 먼저 말하고 고교 평준화를 먼저. 고교 평준화가 굉장히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학교 가서 공부하게 한다 이거야. 평등이다 이거야.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맞아. 지금은 두 가지 이유로 안 맞는데, 하나는 국가 간의 경쟁은 불가피한 거야. 기술 경쟁이 있잖아요. 국가 경쟁.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요즘은 경쟁이 전부 다 지식, 기술의 경쟁이지, 뭐, 노동력 경쟁이 아니거든, 이게. 그런데 이 평준화를 계속 하면은 기술 경쟁력에서, 물론 뭐 삼성도 지금 있곤 하지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나라가요,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면 누가 손해를 제일 많이 보겠나요? 빈곤계층이 제일 많이 보지. 그래서 이 정책은 옳지 않은 거야. 평준화라는 거는. 그 다음에 아까 최저임금 가는 것도, 최저임금도 어렵게 생각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해보면 지금 어떠느냐 하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실직으로 내몰린단 말이에요, 이게. 더 먹고 살기 힘들도록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이 정권이 내세우는, 그 다음에 또 노동 존중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 정권의 노동 존중은 민주노총 존중이에요. 민주노총도 어쩌니 노동자는 노동자지 않아. 그 사람들을 존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진짜 저임금 노동자들, 실업자들은 또 청년들은 더 어려움에 직면하지.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지금은 너 왜 위선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어떤 세계관이, 그러니까 사회
운영 원리에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게 그게 안 맞지. 예.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예. 절대로 우리 국민들, 당신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보호받는 게 아니다 이거야. 거꾸로 가는 거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이 정권이 인정을 안 해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소득 1분이 20%의 계층은 소득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소득 5분이 상위 20%의 계층은 소득이 늘어났어요. 이 마침 22%가 줄어지고 11%가 늘어났어요. 이에 대해서 이게 또 뭐 개인 연구소가 아니고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확인되어서 온갖 언론에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음을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내로남불과 부정비리는 어느 정권이나 좀 있잖아요. 있지. 박근혜 때도 있고 이명박 때도 있고 이랬는데 박근혜 이명박 때랑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좀 이념형, 이쪽은 뭐랄까 그 어떤 생계형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형이고 허위형, 이쪽은 이념형인 것 같고 이념형이기 때문에 내가 내로남불을 해놓고도 내가 뭐 잘못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잘못 이거를요 진짜 잘못한 거를요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 이념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 최저임금 인상 이론이 있어요. 이게 웨이즈 레드 그루스 이론이 있어요. 저기 임금 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있다고. 웨이즈 임금 레드 그루스 성장. 근데 이걸 이제 말을 좀 이건 이제 경제학 용어거든. 경제학 용어인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소득주도 성장론이야. 근데 이것이요 임금주도 성장론이 통계학적으로도 몇십 년 동안 맞았어. 틀린 게 아니야. 이게 시대 내가 뭐든지 어떤 이론도 시대 상황이 바뀌면 그 효용성이 달라진다니까. 그때는 왜 맞았느냐? 소득이라는 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 이거 이윤이 창출되면 하나는 자본가들이 이윤으로 갖고 가고 하나는 임금으로 분배받아서. 근데 이 노동소득이 정대돼야 소비가 진작되고 유효수요.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그건 이유를 설명하면 하려고 하면. 아닌데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웨이즈 레드 그루스 이론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맞은 거를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해놨거든. 책에다가 또 써놨거든. 계속 고집하는 거지. 결국은 근데 지금 요것도 하나만 더 말하면 주택 문제도요. 영구 임대 주택 있잖아요. 영국이나 서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영구 임대 주택이 맞는 정책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나라에도 자꾸만 맞다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문화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것이 이념형이다. 이념형 평등주의자들로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가 심지어는 운동권 시절의 어떤 생각까지 그 시절까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문제가 그나마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의 삶도 거기에 충실하다면 또 좋다 이거야. 만약에 영구 임대주택을 계속 주장한다 이거야. 자기네들도 영구 임대주택에 산다 이거야. 그러면 좀 덜 밉지 않겠나요? 조금 얘기를 좀 진전시켜 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가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측면 이외에 계급 투쟁 이게 경제적 투쟁으로서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계급 투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해가 계급 간에 대립되어 왔어요. 지금은 이해가요 상당히 계층 간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계급적으로 아니야. 계급적이라고 말할 때는 주로 사회 구성체 이론에 입각해서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노동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실업자 노동자 있잖아요. 내 하나가요 지하실에서 이 컴퓨터 몇 대도 아니지 한 대 갖다 놓고도 주물럭 하다가 한 1년쯤 노력하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거든. 예. 말하면 계층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급적으로 나눌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요, 이 정권은 절대로 국민을 잘 살게 할 정권이 못 된다는 것은 확인했지. 확인했다. 그 다음에 또 이 정권이 계급적으로 좀 따질 것도 있어요. 이 정권은 계속요, 기업인, 자본가, 이거를 적대시하는 정권이거든. 그래서 지금 삼성의 이재용 씨, 뭐 삼성의 문제가 뭐 나는 전혀 없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박근혜 정부 말기 때부터 재판 받았는데 정권 끝날 때까지 재판 받고 아직도 지금 재판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것도 있어. 예, 기업 하려고 그러겠나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냐, 폐업할 수 있으면 폐업한다 이거야. 근데 폐업이 어렵거든. 창업보다 몇 배 어려워. 왜? 노동자들이 데모에서 하니까. 폐업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거나 할 수 있으면 한다 이거야. 그게 나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이런 기회에 이 정권이 맨날 뭐 사회주의 비슷하게 뭐 노동 존중이니 뭐 빈곤층 위하느니 뭐 최저임금 보호니 비정규직 해체 비정규직 해제니 비정규직 뭐라 그러나 아니 비정규직 말하면 철폐 이렇게 하지만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지. 왜? 경제 구조가 전에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권을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해 보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몰락과 그 파멸을 상징하고, 그것을 투표를 돌아보건대 젠더 평등, 북한 문제, 대북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경제적으로도 예. 정의 공정.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문제지. 그런데 그 전에 요 말 하나는 덧붙여 놓고 싶은데, 지금부터 2달 전만 하더라도요. 예. 문재인 정권의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정권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다음 정권도 또 집권도 할 거야. 왜 그러냐면 뭐 30대, 40대, 뭐 20대는 빼고라도 30대, 40대, 뭐 50대가 확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야당이 또 뭐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고, 여기다가 또 선거의 귀재다. 기가 막히게 선거 기술이 있다. 이래가지고 끝나지 못할 걸로 생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뭐 다수 국민이. 그런데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나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 맨날 그러지만 절대로 이거 오래 못 간다. 이거는 누가 오래 못 가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패망합니다. 이 정권요, 이분의 이거 국민의힘이 잘해가지고 뭘 공격을 해가지고 찌그러진 패망해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거가 그런 거예요. 저거가. 그래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진짜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은 무섭다는 것을 나는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언론에서도 지적하지만, 그러면 이 정권은 나는 앞으로 급격하게 몰락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분화합니다. 세력 내부에서 분화도 하고, 이제는 차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여권 내부의 후보 있잖아요. 이재명 씨를 비롯해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나는 비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 이 정권이 그래 몰락을 하고 나면 다음에 좋은 정권이 들어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나는 그 점에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재명 씨가 지금 현재는 가장 올라와 선두주자잖아요. 나는 이재명 씨가 집권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나는 없다고 생각해. 이미 이재명 씨가 내건 정책들을 보면 이건 좀 뭐 너무 내 위주의 판단이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특히 오늘날과 같이 역사적인 대변동기, 특히 문명사적인 대변동기에는
정말 올바른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새로 도래하고 있는 문명시대에 맞는 정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그런 인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아닌 이낙연이나 뭐 등등 뭐 정세균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있느냐? 없다 이거야. 이 사람들도 있다면 저 386들을 저렇게 안 뒀지.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이나 이 사람들은 386들만큼 이념적인 강고성은 없었지만 저기에 그냥 편성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그 이재명 씨 뭐 기본소득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저 사람들 편성한 사람들이고. 근데 문제는 야당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나는 꼭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 이 점은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특히 나는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내 나름으로 국정운영 방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 내가 정립한 방안 아니면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나마 야권이 집권하는 것이 낫다 이거야. 왜 그러냐? 역사의식에 충분히 투철한 정권은 못 된다 하더라도 이 지금 386, 586 저 주사파 정권이 있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닐 수가 있다 이거야. 나는 그런 점에서 그 대안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대안이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현재의 정권을 지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386 정치 집단을 이 세대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번 선거에도 가장 극적인 거는 40대 남자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박영선의 우위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대체로 다 그 사람들이 젊을 때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어. 취업을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도 임금도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이게 정규직으로 해가 안 될 때 세대적으로 젊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규직에다가 또 연봉도 또 높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자존심은 또 있어. 민주화 운동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비록 꼭 독재 정권의 후예라거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또 독재 정권을 그 정당을 계승해 온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공화당, 민정당, 또 뭐 무슨 신앙당인가 뭐 이렇게 쭉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지지하기 싫었던 거지. 그다음 또 지식인에 약간 또 지적 허영심 있잖아요. 그러나 난 적어도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않아. 근데 이게 20대나 30대는 설사 국민의힘을 지지할 메리트가 없다 하더라도 번째 저 새끼들이 여당이 잘못하니까 이거를 찍어야 잘못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40대는 난 상당히 안 변한다고. 저는 40대와 관련해서 제 좀 후배들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은 변하는 거야. 사람은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제가 젊은 시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최근에는 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근데 후자의 쪽에 강한 것 같거든. 40대 후배들 친구들 보면 저 좀처럼 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대북관이랄지 평등관이랄지 이게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 틀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뭐가 해도 변하지 않겠다 싶고 최근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대개들 그 무슨 뭐 어떤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났을 때도 제가 검찰 조사를 받아봤거든요.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이미 97년에 한 번, 2003년에 30일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아서 검찰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검찰 문이 어떻게 따고 들어가고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야 검찰이라는 건 이런 거야 얘기를 해도 그걸 믿지를 않아요. 검찰이 여기서 어느 정도를 안 믿냐면 문을 따고 들어가면 검사가 있어 그러는데 바로 제 앞에서 그냥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검사를 따고 들어가면 저기 비밀문이 있고 비밀문을 저 들어가면 어디 안가에 검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근데 더 여기서 놀라운 거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조사 받아봤어. 근데 네 얘기는 틀린 거고 그다음에 어느 소설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거는 옳은 거야. 그래 영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태라서. 이건 대깨문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대깨문만 그런 게 아니야. 밖깨문도 마찬가지야. 네, 그건 사실 그렇죠. 밖깨문도. 거기도 또. 그래서 나는요. 근데 밖깨문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박지휘자, 문지휘자만 하더라도요. 나는 설득해가지고 내가 뭐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했어. 바뀌리라고 나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심이 움직여서 권력이 바뀔 때 바뀌지 권력이 안 바뀌면 이미 내 설득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논리 무장이 잘 돼 있어. 네, 그렇죠. 절대로요. 나는 이건 비극입니다. 소위 합리적으로 토론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게. 근데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 나는 요즘은 되도록이면 남을 설득하려고 별로 안 하지. 선생님,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지은 죄가 있어서 제가 그 민주화운동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저나 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너 옛날 얘기 좀 그냥 무리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너 옛날 얘기 좀 해봐 그냥. 그러니까 우리 그냥 술이나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게 속에 이제 응어리지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서 이게 40대를 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집단적 해빙 뭐 이런 그 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참 좋은 생각이야. 내가 설득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또 뭐 꼭 설득이 또 안 되겠어. 인간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막 내 혼자서 잘난 척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듣지. 설교하면 안 됩니다. 안 듣고 안 듣습니다. 그냥 그런 뭐 요즘 그런 모임이 있다더라. 뭐 그런 정도가 된다면 별 거부 반응 없이 한번 동참을 해보는. 맞습니다. 학생운동이 된 거는 친구 좋아서 그런 거지. 그렇지. 특별한 이념이. 그래서 내가 그 솔직히 말해서 내 같은 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민주파리를 해서서 내가 좀 공격을 하지. 근본적으로는 나는 데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았어요. 큰 대학에 선배들의 후배들의 뭐 친구들의 뭐 데모를 결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 따라가면 된 데모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학교에서 데모했거든. 아마 70한 2년도나 70년대 후반 정도로. 후반인가? 저도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경희대학에서는요 데모하려고 하면 지가 고민하고 지가 각오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난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저 사람이 정말 민주파리를 지나치게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가 폄하하는 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저러니까 그러니까 몇몇 국회의원들이 막 너무 특히 조국 같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는 제대로 조국이가 뭐 한 게 없거든. 어쩌다가 그저 대학교 다닐 때 지적 뭐 영웅심에 산호맹이가 한번 가담한 거거든. 근데 그것도 그 뒤에 그럼 그걸로 살았느냐? 아니에요. 완전히 엉뚱하게 살다가 또 세상이 이상하게 되니까 기어나와가지고. 선생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수학 선생 하다가 조국 때문에 이 사회 활동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보면은 조국 사태 있었고 윤미향 사태 있었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운동을 했던 친구들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완고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그 다음에 또 한겨레 신문 이런데 이번 선거가 아마 상당히 조국 사태보다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아까 연구소 치유 연구소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의 시대의 옛날에 민통령 같은 거 범국민 투쟁본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7년에는 전민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87년 전민년 그 다음에 89년이죠 89년 전민년 90년대 초반 참여연대처럼 이게 사람들이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지 않나요? 아주 그게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이제 정치에 그러는 거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때냐 그런 생각은 좀 있어서 근데 그게 왜 그게 있어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국은 국민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계속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회가 안 바뀌는 거지.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운동권 출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그런 것을 좀 집단적으로 앞장서서 한다면 처음에는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일정한 시간까지는 큰 성과를 못 내다가도 어느 정도 딱 임계점에 달하면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힘들더라도 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 건가 하는 건데 저는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저는 흥미 있었던 건 청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막판에 그러니까 오세훈 유세장에 쫙 나오면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상당히 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연설하는 것도 상당히 힘있게 잘 하고 논리도 정연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우주의로 간다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퇴폐주의로 간다거나 이러지 않고 나름 사회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세상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저는 386의 최대의 자산은 세상을 한번 이겨버린 거예요. 그게 컸는데 이번에도 이 친구들이 이겨버린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밀었으면 좋겠고 그거를 누가 이렇게 선배 그냥 좀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방금 그 지적이 참 소중한 거예요. 네. 한 번 이긴 거야. 네. 이 사람들이 20대지 20대가 한번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익명의 누가 주도자가 있었지 않았지만 단체가 있은 게 아니지만 하여튼 20대 세대가 한번 이 문재인 정권을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은 세상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해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표 선생님 모시고 민주운동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옛날 추억에 젖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민주화운동의 두 번째가 경제 문제를 했고 첫 번째가 사상 문제를 했고 경제 문제를 했고 민주화운동을 종합평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고요. 이후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서 오히려 운동권들 얘기는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의제라기보다는 계속 살아가는 의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고요. 자, 세 번에 걸쳐서 모임을 이렇게 해주신 장기표 선생님의 소감과 그 다음에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사실 왜 억울하냐 하면 내가 이 한국의 보통 이 주사파 운동권하고는 상당히 처음부터 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러시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운동권이야. 운동권으로 계속 취급당해서 억울한 점이 있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가 엄청난 이 책임을 느낍니다. 왜? 내가 운동권 정식으로 학생운동부터 쫙 한 사람 중에는 내가 최고 선배거든. 나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내가 제대로 못한 거지. 특히 후배들 그런 점에서 굉장한 책임을 느끼는데 그러나 변명을 하자면
몇몇 사람이 한다고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어야 되지. 뭐 누가 개인 이런 걸 두고 성현도 여시출이라는 말이 있어. 성현도 때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마침 지금은 정말 운동권의 이런 대행적인 시대착오적인 행태들이 마침 20대 젊은이들에 의해서 상당히 극복되어 갈 것 같아서 굉장한 희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의 주인이 아니고 지금의 주인 노릇을 이미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를 개별화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인 힘으로도 모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히 우리 민경우 소장은 뭐 20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을 때 우리나라에 정말 인간답게 사는 나라, 그다음 또 민족 통일을 위해서 온몸으로 또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보다는 많이 후배인데 이런 세대들이 앞으로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말 정치적인 변화도 이루어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시간 고생을 하셨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